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가게 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남편이랑 저녁마다 동네 산책을 다닐 만큼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사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갔던 추석을 떠올리면 지금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요. 시어머님이 현관문을 쾅 닫으시면서 던지신 그 한마디가 저희 부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시어머님 본인의 인생도 완전히 바꿔 놓으셨죠. 그날 제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 눈에는 제가 빈손으로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아셨다면 시어머님이 그렇게 함부로 문을 쾅 닫진 못하셨을 텐데 말이죠.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작은 인테리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 셋. 큰 회사는 아니지만 상업 공간 리모델링 쪽으로는 이 바닥에서 제법 입소문이 난 곳이었죠. 남편과 처음 만난 그날도 한 카페 리모델링 미팅 때문에 나가 있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친구 한 명을 데려왔다며 옆자리에 앉히더군요. 그 친구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그 친구 따라왔다가 디자이너님 도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별거 아닌데요. 카페 컨셉이 좀 특이해서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라뇨. 저 식품 유통회사 마케팅팀에 있는데 우리 회사 매장 리모델링 하실 분 찾고 있었거든요. 명함 한 장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적으로 만났는데 어느 순간 둘이 따로 저녁을 먹고 있더군요. 남편은 자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가족 얘기를 할 때 눈빛이 참 따뜻했죠. 만난 지 한 달쯤 됐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지원 씨네는 집안이 어떻게 되세요? 아빠는 그냥 동네 임대업 하시고요. 엄마는 도서관에서 일하시다가 지금은 봉사 다니세요. 평범해요. 친정아버지는 사실 변두리이긴 해도 상가 두 채의 단독주택까지 가지고 계시는 그 동네에서는 알만한 분이셨거든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죠. 남편도 자기 집 얘기는 별로 안 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식당을 오래 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 누나가 한 명 있다는 정도였죠. 연애한 지 8달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저녁을 먹다 말고 갑자기 술잔을 비우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더군요. 지원아, 나 진짜 너한테 미안한 얘기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얘기? 뭐가 그렇게 심각해? 우리 집 사정이 솔직히 말하면 좀 안 좋아.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안 좋다니? 어느 정도로? 시아버님은 제가 남편과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새벽에 가게 정리하고 들어오시다가 길에서 쓰러지셨다고 해요. 심근경색이었죠. 시아버님은 평소 그 동네에서 한정식 집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인심 좋고 음식 솜씨 좋기로 유명한 분이셨고요. 가게 단골들이 장례식장에 줄을 서서 오셨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식당이 매출이 반토막 났어. 그 감염병 사태 끝나고도 회복이 안 돼. 동네 상권 자체가 다 죽어버렸거든. 이해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음식 맛도 시아버님 손에서 나왔던 거고 동네 손님들도 시아버님 보고 오셨던 거였거든요. 시아버님이 안 계신 가게는 한 달도 안 돼서 매출이 완전 반토막 난 모양이더군요. 아, 요즘 좀 어렵지. 건물도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해놨었는데 그 한때 10년 전에는 시세 17억까지 갔던 게 지금은 12억까지 떨어졌어. 그것도 사겠다는 사람이 안 붙어. 내가 1년째 운영자금 메우고 있는데 이제 한계야. 아무래도 옆 동네로 상권이 옮겨가서 그런 것 같아. 남편 손이 살짝 떨리고 있더군요.
자존심 센 사람이 이런 얘기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망설였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사실 너한테 결혼하자고 싶은데 이런 내 상황이 그런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잖아. 너도 이제 슬슬 집안에서 결혼 이야기 나올 건데 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었는데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더라고요. 절 속이고 결혼하고 싶진 않다고.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빠, 사실 우리 아빠가 임대업을 좀 크게 하셔. 상태 한번 보고 매수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볼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색이 됐습니다. 자긴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잊어달라며 술잔만 비우더군요. 지원아, 너한테 이런 부담 주려고 한 이야기 아니야. 아니야, 아빠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고 나도 오빠 배경 때문에 흔들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진짜 괜찮겠어? 응, 대신 한 가지 약속해. 결혼할 거면 진짜 나만 보고 결혼해. 우리 집 자산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 거 평생 보여줘. 남편은 그날 집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주말에 저는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시는데 저는 노트북을 켜고 그 식당 자료를 펼쳤죠. 아빠,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뭔데? 어느 동네야? 지금 만나는 사람 본가 식당이에요. 건물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요. 시세가 12억까지 떨어졌대요. 지금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팔고 싶어 하는데 팔리지를 않는데요. 아버지가 안경을 고쳐 쓰시더니 자료를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인터넷으로 그 동네 지도를 한참 살피시더군요. 지리적으로는 좋은 곳은 아니구나. 호재 소식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진 않을 곳이긴 하지. 상권이 많이 죽었어. 게다가 하필이면 옆 동네로 상권이 옮겨갔어. 이건 살리기 힘들 건데. 아버지가 그러시면서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지연아, 이거 솔직히 지금 시장가로 따지면 12억도 안 줘도 살 수 있는 매물이야. 다른 매수자들 같으면 10억이야 그것마저도 깎을 거다. 어떻게 안 될까요? 네가 시집갈 집안일이니까 아빠가 15억 줄게. 시세보다 3억 얹어주는 거다. 그 집 체면도 살려주고 너도 시집가면서 선물 하나 얹어준다 생각하고 가는 거고. 아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사고 나선 아빠가 너한테 운영 맡길 거야. 정확히 너랑 네 남편한테. 네가 디자인 잘하니까 리모델링해서 임대 놓고 수익 만들어내봐.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약속드렸습니다. 네, 근데 남자친구한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사주신다고만 하시고요. 괜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뭐 당분간은 너랑 나만 아는 걸로 하자. 사위한테도 말 안 하마. 그래도 적당할 땐 말해. 비밀이 많으면 부부 사이엔 안 좋아. 그날 이후로 저와 아버지만의 비밀이 하나 생겼죠. 남편에게 아버지가 구매해 주시겠다고 했더니 당연히 좋아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는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나왔습니다. 호텔 한정식 룸에서 마주 앉았는데요. 시어머님이 저희 부모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첫마디부터 가시가 박힌 말을 하더라고요. 사돈, 임대업 하신다고요? 어디서요? 네, 변두리 쪽에서 작게 합니다. 아, 변두리. 어디 변두리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저 빙긋 웃기만 하시는데 시어머님이 또 한마디 하시더군요. 우리 준영이가 워낙 곱게 자란 애라서요. 좋은 데서 자란 애한테는 평범한 며느리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사돈댁은 어떠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한번 지으셨습니다. 사돈, 평범하다는 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지원이는 어렸을 때부터 단단하게 키웠어요. 시집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 앞가림은 하는 아이로요. 시어머님이 잠깐 멈칫하시더라고요. 시누이가 그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사돈어른 말씀 참 멋있게 하셔요. 그래, 미경아, 사돈어른 두 분이 참 좋아 보이시네.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시어머님 표정이 영 아니었습니다. 식사 내내 시누이하고만 눈을 맞추며 웃으시고 저희 쪽으로는 시선을 거의 안 주시더군요. 상견례 마치고 호텔 주차장에서 남편이 저한테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원아, 진짜 미안해.
그 어머니가 가게 일로 예민하셔서 그래. 한 번만 이해해줘. 오빠 괜찮아. 어머님 마음도 이해해. 가게가 망해가는데 즐거운 기분으로 상견례 하진 못하시겠지. 솔직히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한 말이었지만 어른이라면 좀 더 행동과 말에 책임감을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고맙다 진짜. 전 그날도 시어머님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곧 시댁 가게를 친정이 사주게 되면 시어머님 태도도 달라지실 거라고. 그때는 저도 진짜 며느리답게 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죠. 그렇게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비용은 거의 다 남편이 부담했어요. 신혼집 매매 금액도 남편이 대출받아 대부분을 냈습니다. 저도 보태고 싶었지만 사실 제가 모은 돈 3억은 시어머니 상가 사는데 보태기로 했거든요. 남편은 이해해줬고 신혼집 등기도 제 이름 앞으로 해줬어요.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지연아, 내가 결혼할 때 너한테 이 정도밖에 못 해주는 거 진짜 마음에 걸린다. 그래도 집은 무조건 네 이름이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손해보기 안 할게. 그 안 팔리는 집 팔리게 해줄 거니 내가 뭔들 못하겠어. 사실 제가 신혼집 구매 비용은 절반 정도 부담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막았어요. 안 팔리는 가게에 웃돈 얹어서 가져가 주는데 그 돈을 어떻게 받냐고요. 제게 부담이 덜 되게 해주려고 노력하더군요. 고마워 오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계약만 되면 빨리 빚 갚아버리자. 그리고 이제 우리 부부야. 힘들면 나도 오빠 뒤에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8월 초에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건물이었지만 남편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게 됐죠. 매매가는 약속대로 15억, 가계약금 1억은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 계좌로 바로 송금됐고요. 본 계약은 추석 명절 직후로 잡혔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약자라는 건 시어머니에게 밝히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자존심이 좀 있으셔서 사돈이 매수자라는 거 아시면 안 팔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분간은 숨기자. 어차피 내가 계약자로 나설 거라서 괜찮을 거야. 가계약하고 나면 무르지도 못하니까 그때 잔금 치르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 저와 아버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 뒤로 시댁 가게를 한옥 모던 컨셉으로 리모델링 기획안을 짰습니다. 1층은 다이닝 공간으로 2층은 와인바로 쓸 생각이었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잡고 SNS를 이용하면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계약하고 한 달쯤 지나서 추석이 됐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가는 시댁이라 걱정됐어요. 원래 신혼여행 끝나고 들러야 하는데 저희는 신혼여행을 안 갔거든요. 남편이 계약이 완료되면 자기가 더 좋은 곳 예약해준다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못 갔고 남편도 그간 바빠서 시댁을 바로 가지 못했어요.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건방져 보일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무성의해 보일 것 같고요. 결국 베이지색 원피스에 단정한 카디건을 골랐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벌써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더군요. 지원아 진짜 미안해. 어머니가 좀 까칠하셔도 네가 한 번만 참아줘. 걱정 마. 한두 번 봤어. 상견례 때도 잘 넘어갔잖아. 남편은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지 한참 동안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절 꼭 안아주더군요. 내가 오늘 회사 일만 없었어도 같이 갔을 텐데 진짜 미안하다. 2시간이면 끝나는 회의잖아. 먼저 가 있을게.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는 시간도 이제 익숙해져야지. 며느리니까. 정말 고마워. 너한테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는지 내가 다 갚을 수나 있을까 모르겠네.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살짝 웃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명절 선물은 전날 택배로 한우 세트, 홍삼, 과일까지 따로 보내드린 상태라 손은 가벼웠습니다. 대신 손에 든 가방에는 이 집안의 운명을 바꿀 종이 몇 장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본 계약서 최종본하고 리모델링 기획안, 친정 자금 증명서였죠. 보여드리고 추석 끝나고 계약을 완료할 생각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이때쯤 정말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시아버지의 가게 운영 자금이 매달 모자라서 빚을 져야 했고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게를 무리하게 확장하려다가 진 사업빚도 남편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상속된 그 대출의 대출금도 매달 어마어마하게 나갔죠. 그 사이에 저랑 결혼식도 올렸고 신혼집 매매 비용도 마련해야 했고요. 남편 통장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거의 비어버린 상태를 넘어 빚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번 상가 계약만 제대로 되면 모두 갚고도 남을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시어머님께 직접 본 계약서를 보여드리고 리모델링 기획안도 펼쳐 보여드리려 했어요. 시아버님 영전에 큰절 올리고 아버님 가게는 아들이랑 며느리가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리려고요. 그렇게 시댁의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고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형님,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셨어요? 시누이가 현관 앞에 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옳게 왔네. 어머니, 옳게 왔어요. 왔니? 인사를 올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님 입에서 한숨이 길게 나오셨습니다. 너도 참 생각이 없네. 빈손으로 와서 인사만 하면 다야? 네? 손에 든 게 그게 다냐고. 며느리가 시댁 처음 오는데?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추석 선물은 따로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한우 세트랑 홍삼이랑 과일요. 받으셨죠? 받긴 받았지. 근데 무성의하게 택배만 툭 보내면 다니? 그리고 그게 어떻게 선물이니? 솔직히 말해서 정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어른 집에 갈 땐 손에 뭐라도 들고 오는 게 예의 아니냐? 시누이가 옆에서 사과를 한 조각 베어 물면서 한마디 거드시더군요. 엄마 아직 어리잖아. 집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면 모를 수도 있지. 묘하게 부모님을 돌려가는 듯한 모습에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형님, 무거운 건 미리 붙이는 게 예의 있을 것 같아서요. 예의? 옳게. 예의는 어른이 정하는 거지 며느리가 정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님이 그 틈을 놓치지 않으셨죠?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너 친정에선 이렇게 가르치디? 어른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는?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이 결혼 난 반대했어. 너희랑 우리가 급이 맞긴 하니?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명품 가방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어. 너희 부모님 보니 거기까진 바랄 수도 없겠더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맨손으로 와? 돈도 없어서 신혼여행도 못 갔다더니 진짜. 너희 집 부모님은 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길래 딸 결혼식에 신경도 돈도 안 쓰시니? 친정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였죠. 저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신혼여행은 못 간 게 아니라 나중에 가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준영 씨가 먼저 이야기한 거고요. 하,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니? 어디서 못 빼어먹은 게. 네가 가만 보니 우리 집을 우습게 보고 있구나. 선물도 사오기 싫은데다가 이젠 우리 아들까지 들먹여? 왜?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하면 내가 봐줄 것 같았어? 우리 아들이 생각 못하면 네가 알아서 눈치껏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저는 어머님 집을 우습게 본 적 없어요. 우습게 봤지? 나도 네 형님한테도 선물 하나 안 들고 빈손으로 왔는데 그게 우습게 본 거 아니면 뭐야? 시누이가 거기서 또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올케가 우리 집을 우습게 보긴 봤죠. 보통 결혼하고 집에 오면 선물 사들고 오잖아요. 좀 있는 걸로. 전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시누이를 쳐다봤습니다. 맞아, 미경이 말이 100번 맞다. 너 지금 분가한다고 시집살이 안 할 줄 아냐? 시어머님이 그러면서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시더군요. 내가 보니 첫날부터 군기 안 잡으면 평생 넌 빈손으로 다닐 거다. 어른을 우습게 보고 말이지. 저는 그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미리 짜놓고 합동 공격을 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치고 나가면 다른 한 사람이 받쳐주고
또 치고 나가고 받쳐주고요. 시어머님이 그러시면서 갑자기 현관문을 활짝 여시더군요. 나 참 어디서 싸가지 없이 빈손으로 와! 그러면서 저를 밀어내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시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정말로 결심했습니다. 네, 어머님, 빈손으로 나갈게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거실 창문가에 있던 신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되묻더라고요. 뭐? 이렇게 지금 뭐라 그랬어? 빈손으로 나가겠다고요. 어머님 말씀이 맞으니까요. 어른이 들어오지 말랬는데 들어오는 게 더 무례죠. 어머, 옳게 그렇게 나가버리려고? 허, 성격 대단하네. 붙어보겠다는 거야? 형님, 어머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드릴 게 있긴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려고요. 빈손으로 나갈게요. 신우의 입꼬리가 굳어졌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님이 방에서 나와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게 들렸죠.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는 년이 어딨어? 아이고, 내가 며느리 잘못 들였네. 신우이도 맞장구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도요. 준영이도 이제 알아야지. 자기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휴, 성격 한번 나쁘네.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다 이겨먹으려고 해? 눈치껏 져주기도 해야지. 저는 골목 끝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한참 뒤에야 차에 올라탔는데 시동을 켜지 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가방을 톡톡 두드렸죠. 솔직히 울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계산이 끝난 뒤 차 시동을 켰습니다. 핸들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 지원이에요. 우리 딸, 시댁에서 잘 있어? 친정이 언제 올 거야? 엄마, 저 신혼집으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뭐? 되돌아간다니? 무슨 일 있어? 저는 차분하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다 들으시고는 잠깐 침묵하시더니 한마디 하셨죠. 그쪽에서 며느리 길들이려고 하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아예 말이 안 통해요. 그냥 제가 싸가지 없고 생각 없고 뭐 그런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야? 그 계약건은 이야기했어? 아니요. 그거 이야기하러 내려간 건데 말도 꺼내기 전에 축객령 받아서 되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럼 엄마 아빠 네 뒤에 있을게. 네가 결정해. 엄마가 사돈한테 전화해서 사정할 일도 없고 아빠가 본 계약 그냥 진행할 일도 없을 거다. 네가 결정하면 연락 줘. 네, 엄마. 그래. 그럼 엄만 너만 믿는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결심한 건 다 해낸 아이니까. 저는 그 말씀에 그제야 눈물이 살짝 났습니다. 운전 중이라 닦지도 못하고 그냥 흘렀죠. 엄마,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신혼집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너 왜 집에 돌아갔어? 오빠, 회의 끝났어? 방금 끝났는데 어머니한테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 있어서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네 욕을 막 하시더라고. 나 지금 머리가 하얘져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말해봐.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회사 일은 다 끝내고 와. 집에서 기다릴게.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시어머니 명의의 그 건물 등기부 등본을 한 통 떼봤죠. 이 계약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솔직히 계약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죠. 남편만 아니면.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등기부 등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가계약은 분명히 8월 초였는데 8월 중순에 시어머님이 본인 명의 건물에 추가로 담보를 잡으셨다는 거였죠. 상가 매매 도중에 매도인이 매수인 동의도 없이 말이에요. 저는 즉시 아버지께 전화드렸습니다. 아빠, 등기부 다시 떼보셨어요? 근저당 잡혔어요. 확인해보세요. 깜짝 놀란 듯 아버지가 알아보는 듯 하더니 이름을 알아본 듯 했습니다. 아, 사채 쓰신 것 같은데 이름이 낯이 익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류 잘했다, 지원아. 이거 그대로 본계약 들어갔으면 우리가 사채비까지 떠안을 뻔했다. 아빠,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일이 아니지. 사돈 어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위한테 물어보거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미안해. 내가 같이 갔으면 될 일인데 어머니가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추석 선물도 미리 다 보냈는데 손에 안 들고 왔다고 빈손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내가 분명히 어머니한테 지원이가 명절 선물 다 따로 보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가지만 물을게. 뭔데? 무슨 일이야? 오빠, 어머니 혹시 요즘 돈 필요하신 일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가계약금 1억 넣어드려서 큰 돈 필요하실 일도 없을 텐데.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남편 쪽으로 돌렸습니다. 추가 근저당이 잡혀있는 등기부 등본 화면이었죠. 남편이 그걸 한참 들여다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추가로 담보를 잡으셨다고? 가계약 체결하고 보름 만이야. 누가 채권자야? 금융권은 아니고 아버지 말로는 사채업하는 분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금액 보이지? 1억 5천.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시어머님께 전화하려는 걸 제가 잡았죠. 내일 내가 변호사님이랑 같이 직접 이분 만나볼게. 네가? 왜 네가 그런 사람을 만나? 이거 어머니 혼자 하실 일이 아니야, 오빠. 분명히 누가 옆에서 부추겼어. 남편이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누나가... 오빠도 집히는 데가 있구나? 누나가 이혼하고 들어와서 카드 빚이 좀 있다는 얘긴 들었는데 설마 어머니까지 끌어들였을 줄은. 일단 이번에 전화 오면 매수자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드려. 아셔야 할 것 같아 이제는. 그날 밤 남편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에 거실에 나가보니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께 전화드려서 매매 자문 봐주시던 법무사를 통해 시댁에 정식으로 본계약 보류 통보를 넣어달라고 부탁드렸죠. 아침 9시 정각에 시어머님이 받으셨을 거예요. 9시 15분쯤 남편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아, 너 이게 무슨 일이야? 매수자한테서 본계약 못한다고 연락이 왔어. 우리가 뭐 심각한 위반 행위를 해서 계약 취소한다고 하는데 계약금 2배로 돌려줘야 한다는데? 네, 어머니. 내 어머니가 뭐야? 가계약금 1억을 어떻게 돌려줘? 본계약 깨지면 우리 끝장이야. 남편이 한숨을 한번 길게 쉬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계약금 받고 난 뒤에 가게 건물에 추가 근저당 잡으신 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화기 넘어가 또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만에 시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죠. 그건 잠깐 급해서.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미경 누나랑 같이 가셨죠? 준영아,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어미가 알아서 한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 건물 가계약 체결되면 그날부턴 매수인 동의 없이 매도인이 추가 담보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그걸 가만히 둘 것 같으세요? 아니, 그만큼 빼고 돈 주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이미 이 계약의 신뢰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일 처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이런 거에 창피하긴 뭘 창피해. 돈 받고 파는 건데. 우리 상가 건물 사가는 사람이 장인어른이라서 그러잖아요 지금. 뭐? 사달라고 부탁한 것도 죄송한 일인데 웃돈까지 얹어서 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계약 도중에 건물에 근저당이 잡히면 어떡해요? 야, 넌 팔 사람이 없어 지금 장인한테 상가를 팔았어? 없잖아요. 어디 있는데요? 10억까지 내려도 안 산다는 사람뿐인데. 와이프도 장인어른도 다 도와주신다는데 대체 엄마랑 누난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더 비참해져야 해요? 아직도 아버지 살아있을 적에 대단했을 때만 기억나세요? 지금 우리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무리하게 받은 대출이 얼만데? 남편이 그러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더군요. 저는 남편을 한번 안아주고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채업자 만날 차례였거든요.
처음엔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매수인 측에서 본계약 검토 중인데 등기부에 추가 근저당이 발견됐습니다. 매수인이 본계약 진행 여부 판단하려면 채권자분 진술이 필요한데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나오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약속한 카페에 변호사님이랑 같이 갔습니다. 사채업자는 40, 5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요. 정장 차림에 의외로 깍듯한 분이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매수인 측 대리인으로 정식 인사를 하시고 저도 매수인 따님이자 본계약 실무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매수인 측 따님이세요? 매도인 며느님이시기도 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거 가족일이라 제가 더 조심스럽네요. 그래도 매수인 측에서 정식으로 요청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채업자가 자료를 펼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오셨어요. 모녀로 보이는 분들요. 따님이 먼저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셨었습니다. 본인이 급한 돈이 필요한데 어머님 명의 상가 건물로 담보 잡아서 가능하냐고요. 처음엔 안 된다고 했죠. 어머니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요? 한 사흘 뒤에 어머님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따님이 옆에서 어머니 하면서 설득하시고요. 어머님은 처음엔 안 한다고 하셨는데 따님이 울고불고 하니까 결국 도장 찍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미경이만 살려놓으면 된다고요. 그 말씀이 기억나네요. 저는 그 말에 잠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용도는 들으셨어요? 따님 카드빚 1억 갚으시고요. 사채빚 따로 3천이 있다고 하셨고요. 나머지 2천 정도는 본인 생활자금이라고 하셨습니다. 합쳐서 1억 5천이지요. 변호사님이 자료 사본을 정식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매수인 측 본계약 진행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라는 명목이었죠. 사채업자도 등기부에 공시된 사항 한도 내에서는 협조하겠다고 사본을 챙겨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선 저는 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죠. 어머님, 8월 18일자 추가 근저당 1억 5천 건이요. 가족이니까 같이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채업자 측 진술도 매수인 측에서 다 받아놨고요. 단톡방이 한참 조용히 했습니다. 10분쯤 지나니까 시누이가 카톡방을 나가시더군요. 시어머님이 그제야 저한테 따로 카톡을 보내셨죠. 예, 네가 매수인인데 뭘 이렇게 빙빙 돌아서 일을 해? 그냥 잔금에서 1억 5천 빼고 줘. 그렇게 톡을 보내고는 곧 잠적했습니다. 결국 그 카톡 내용은 친정아버지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님 댁으로 직접 가시겠다고 하셨죠. 변호사를 통해서 미리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시어머님이 처음엔 거부하셨다는데요. 그러면 위약금 2억에 손해배상 청구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변호사 말에 결국 자리를 받아들이셨답니다. 그날 저랑 남편도 같이 갔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하자고 하셨거든요. 사돈끼리 대화해 딸이랑 사위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요. 시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 부부가 다 듣고 봐야 한다고요. 시댁 거실에 들어서니 시어머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시누이는 안방으로 쫓겨나 계셨고요. 시어머님이 친정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못 보시더군요. 친정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서류 봉투를 거실 탁자 위에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부터 말씀드리죠. 제가 사돈 상가 건물의 매수인인 건 이제 아시죠? 네. 그럼 이야기가 쉽겠네요. 우선 본계약은 백지화됐습니다. 이건 결정 끝났고 번복 안 할 겁니다. 둘째, 가계약금 1억은 위약금 합쳐서 2억으로 청구합니다. 이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죠. 셋째, 매수인 동의 없이 추가 근저당 설정하신 건은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변호사가 검토 중이에요. 시어머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입을 여시려는데 친정아버지가 손을 한번 드시면서 말을 막으셨죠. 사돈, 이게 우리 딸이 결혼하면서 사돈댁에 드리는 선물이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아니 저는 이틀 전에야 며느리가 상가 건물 매매하는 거에 힘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래요? 그럼 상가 건물 매매하는 거 도와줬다는 걸 알았으면 명절에 며느리를 싸가지 없다고 내쫓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까? 시어머님 얼굴이 수치심인지 뭔지 모르게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아이 사돈, 그건 제가 그날 너무 흥분해서요? 사돈, 흥분해서 한 말이라는 게 그 사람 본심 아닙니까? 평소에 마음에 없으면 흥분해도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사돈이 평소에 우리 지원이를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추석날 그 한마디에 다 드러난 겁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사돈 댁 가게 시세가 12억도 안 됩니다. 사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사돈 댁이 그 가게 1년만 더 끌면 매매가는 더 떨어질 거예요. 만약 지금 거기 걸린 빚을 제때 못 갚으면 사채 이자에 세금에 다 깔려서 그냥 가게 통째로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돈 제 말 틀렸습니까? 시어머님이 고개를 북숙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게 왜 웃돈 주고 사주기로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사위 봐서요. 친정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님이 그제야 고개를 들고 남편 쪽을 보셨죠. 사돈, 제가 사위 처음 봤을 때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지원이 아끼는 거 보였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 보였고 사위가 아버지 가게 살리려고 1년간 본인 통장 다 털어 운영자금 부어드린 거, 자꾸 하신 사돈어른 사업빚, 대출금도 갖고 있는 거, 그것도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참 책임감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위 봐서 사돈 댁 가게 사주기로 한 겁니다. 사돈 봐서가 아니에요. 시어머님은 손이 떨리기 시작하셨고요. 사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사돈한테 사정 드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결정 통보하러 온 겁니다. 가게 매매 백지와 위약금 2억 청구, 손해배상 별도 검토, 이거 그대로 갑니다. 사돈, 그럼 저는 어떻게... 딱 하나, 이 모든 걸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사돈 명의의 상가 건물을 우리 사위한테 증여하세요. 그럼 사위와 제가 거래를 할 생각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그 상가를 팔고 싶으시다면 아드님에게 증여를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말했던 조건으로 살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이대로 사돈 명의로 되어 있으면 계속 문제만 발생할 것 같으니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계약금 2배 위약금을 주셔야 할 겁니다. 결정해서 연락 주십시오. 친정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미련 없이 나가버리셨어요. 저도 아버지 뒤를 따랐는데 남편은 좀 더 시간이 지난 뒤 나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와서 저한테 말하더군요. 가계약금 1억이 시어머님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시누이 카드빚 메우는데 다 써버렸다고요. 남편은 아주 착잡한 표정으로 짓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시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예, 이야기 좀 해. 네가 너희 아버지 좀 설득해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올 수가 있어? 아무리 매수자라지만 좀 심하잖아. 여전히 반성은 없더군요. 어머님, 다 법적으로 검토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막무가내는 우리가 아니라 어머니가 하셨고요. 어떻게 매매계약 중인 건물에 근저당을... 이런 일들이 아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이 그냥 그 근저당 금액만 빼고 주면 될 거잖아. 그래서 지금 저한테 그거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해드려야 하는데요? 그야 네가 내 며느리고 매수자가 네 아버지니까. 언젠 며느리로 봐주셨어요? 추석 때 빈손으로 와서 싸가지 없다고 나가라고 하신 분이 어머님이신데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그날 제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본 계약서 최종본이요. 매매가 15억으로 다 작성되어 있었어요. 시세보다 더 얹어서 사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어머님 체면 살려드리려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기획안도 있었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건물 살려드릴 생각이었어요. 어머님 가게가 망해도 임대로라도 어머님 노후 만들어드리려고요. 아니 그런 거면 미리 말했으면 내가 안 그랬겠지. 진작에 말씀드렸으면 어머님 태도가 달라지셨을까요?
그런데 저에 대한 건 둘째치고 저희 친정까지 싸잡아서 모욕하신 건요? 그날 어머님은 저를 내쫓을 생각밖에 없으셨잖아요. 넌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극단적인 게 아니라 어머님 행동이 그런 거예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가계약금이랑 위약금은 변호사 통해서 처리하세요. 끊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더군요. 그날의 결심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죠. 일주일 뒤였습니다. 시어머님이 가계약금 1억을 돌려주실 길이 없었죠. 이미 시누이 빚 메우는데 다 쓰셨으니까요. 위약금 2억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사채 1억 5천도 갚을 길이 없었죠. 가게 매매가 무산되면서 그 건물 시세가 다시 1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죠. 아들에게 건물 소유권만 넘기면 다 해결되는 건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넘길 생각 없어 보였습니다. 욕심이 눈에 보여 참 참담했어요. 본 계약이 백지화되고 2달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친정아버지는 길 건너 한옥 건물을 정식으로 매입하셨고요. 저는 직원들이랑 같이 그 건물 리모델링에 매달렸습니다. 도면을 한 달 동안 5번 갈아엎고 운영 파트너 셰프도 2분 인터뷰 끝에 한 분을 모셨죠. 오픈하던 날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시댁 가게는 점심에 손님이 3테이블밖에 안 들어왔더군요. 길 건너 저희 가게 앞에는 오픈런 줄이 골목 끝까지 늘었었고요. 오픈 일주일 만에 동네 새 핫플레이스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예약이 2달치 꽉 찼고요. 시댁 가게 손님은 거의 다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오픈한 지 한 달 반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녁 영업시간에 가게에 잠깐 들렀는데요. 입구 쪽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야, 너 이년 어디서 시어미한테 이런 짓을 해? 시어머님이셨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얼굴은 벌개져서 가게 안으로 뛰어드시더군요. 손에는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친정아버지가 보내신 위약금 청구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위약금 지급기한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홀에 식사 중이시던 시어머님이 다 놀라서 일제히 저희 쪽을 쳐다보셨습니다. 매니저가 곧장 시어머님 앞으로 가서 막아섰죠. 손님, 이쪽은 영업 중인 매장입니다. 사장님께 이용권 있으시면 밖에서 따로. 비켜! 내가 시어머니야! 2년 시어미라고! 시어머님이 매니저를 손으로 밀치셨습니다. 매니저가 비틀거리는 걸 보고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손님들 계신 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밖에서 얘기하시죠. 손님은 무슨 손님이야? 다 우리 가게 손님들이야. 네가 다 뺏어갔잖아. 어머님 가게 손님 뺏어오라고 길거리에서 호객한 적 없어요.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야? 시어머님이 갑자기 제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셨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요. 그 순간 매니저가 곧장 카운터 옆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여기 CCTV 다 돌아가고 있어요. 천장에 다 보이시잖아요. CCTV고 뭐고 너 같은 년은 오늘 가만 안 둬! 시어머님이 진열장 위에 있던 도자기 그릇을 손으로 휙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릇이 깨지면서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더군요. 시어머님이 그것도 모자라서 옆 테이블에 놓인 상차림을 손으로 휘저으셨습니다. 반찬 그릇 몇 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손님 옷에까지 양념이 튀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손님께 곧장 사과부터 드렸습니다. 매니저도 행주를 가져와서 정리를 시작했고요. 그 사이에 시누이도 어느샌가 들어와서 시어머님 옆에서 같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이런 년은 혼나야 돼. 미경아, 너도 한마디 해. 옳게. 너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가 너 며느리로 받아주신 게 어딘데? 시누이가 그러시면서 진열대 옆에 놓여있던 화병을 들어 올리시더군요. 정말 던지실 생각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매니저가 그 화병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님, 그건 안 됩니다. 놔! 이거 놔! 손님, 지금 폭행이랑 재물 손괴 다 들어갑니다. 한 번만 더 그러시면 저희도 가만히 못 있어요. 신우이가 그 말에 잠깐 멈칫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사이렌 소리가 골목 끝에서 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CCTV 영상 백업해두세요. 손님들 피해 보상도 다 처리해 주시고요. 영수증 보관하시고요. 네, 사장님. 5분도 안 돼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제야 사색이 되시더군요. 제가 시어머니를 정말 신고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참 순진하신 건지. 폭행 미수에 업무방해, 재물 손괴까지 다 들어갔죠. 시어머님이 경찰차에 실려가시면서도 저한테 욕을 퍼붓고 계셨습니다. 이년아, 어디서 시어미를 경찰에 신고해?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 아들한테 이야기해서 너랑 이혼하도록 만들 거야. 어머님이 그날 추석에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셨잖아요. 그날부터 전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당연히 어머님도 제 시어머니가 아니고요. 신우이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가게 앞에 모인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그 동네에서 시어머님이 자랑하시던 가게 사모님 이미지는 그날로 박살이 났죠. 며칠 뒤 동네 부녀회에서도 시어머님은 나오라는 연락이 없었답니다. 신우이 사채빈 얘기가 동네에 쫙 퍼져버렸으니까요. 그뿐 아니라 시어머님이 며느리 가게에 가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끌려갔다는 얘기도 동네 전체에 퍼졌고요. 시어머님이 그토록 지키시려던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손님 피해 보상이랑 그릇값, 인테리어 손상 같은 거 다 합쳐서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님께 따로 청구하셨습니다. 합쳐서 1,2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도 시어머님이 갚으셔야 할 빈 목록에 추가됐죠. 시어머니가 가게에 사고치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솔직히 말하면 가게도 나한테 줄 것 같지 않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난 괜찮아. 오빠는 진짜 최선을 다했잖아. 죽은 아버님께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머님에게도 잘하려고 한 것뿐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한테 말했어. 가게 안 팔고 가지고 계실 거면 아버지가 만든 대출금도 어머니가 갚으시라고. 운영비도 이제 어머니가 내시라고. 말하고 다 내려놓고 왔어. 나도 이제 더는 못하겠더라. 이번 기회에 어머니랑 누나랑 인연 끊을 거야. 다 정리할 거야. 더 이상 너 괴롭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나도 내가 만든 내 가족에 신경 써야지. 정말 정이 뚝 떨어진 모양인지 인연을 끊겠다는 소리라더군요. 오빠, 내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결정한 거야.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면서 결심한 거야. 거기다 너한테까지 그러신 거 보고 난 진짜 정 떨어졌어.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와 상가에 대한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히 연락이 왔어요. 한 번만 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날 추석에 들고 갔던 그 가방을 다시 들고 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시아버지 빚과 대출금 내역을 늘어놨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지난 1년간 본가 운영자금으로 부어드린 돈이에요. 합쳐서 1억 2천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가게 살리려고 제 통장 다 털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대출금은 지금 3억 정도 남았고요. 마지막으로 사채업자 자료를 놓았습니다. 어머님이 가계약금 1억으로 형님 카드빚 메우신 거 어머님 명의 건물에 사채 1억 5천 더 끌어다 형님 사채빚이랑 생활자금 메우신 것도 다 여기 있어요. 시어머님이 그 종이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감당하고 있던 대출 내역을 확인하고는 당황한 눈치였어요. 신우이도 자기 사채 내역에서 얼어붙어 버리셨고요. 신우이가 그제야 입을 여시더군요. 옳게,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가 먼저 그러시자고 한 거야. 저는 신우이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고개를 번쩍 드시더군요. 미경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 내가 언제 사채업자한테 가자고 했어? 엄마가 가자고 했잖아. 이년이 네 카드 빚이 1억이라는 거 듣고 내가 너무 큰 돈이라고 안 된다고 했더니 너 죽는다고 울었잖아. 그러면서 빌린 돈만 다 가져갔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계약금 1억까지 가져갔잖아. 엄마, 그건 그냥 그 건물에 대한 내 몫을 조금 일찍 받은 거지. 솔직히 그 건물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셋이서 나누라고 했잖아. 시누이가 시어머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두 모녀가 그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너 진짜 1억이야? 내가 너 위해서 사채까지 끌어다 줬는데 그딴 소리를 해? 네 몫? 여기에 네 몫이 어딨어? 그럼 내 몫이지. 솔직히 올케네한테 제때 팔았으면 내 몫으로 5억은 떨어졌을 거라고. 그걸 망친 게 엄마잖아. 인연이 어디서 어미한테. 저는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한참을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싸우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일어서서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누나 그만 좀 해! 그 상가 팔던 말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있어. 아버지 명의로 있던 대출금 이자까지 내가 갚았는데 그건 엄마 계좌로 넘겼어. 그리고 가게 운영비로 나가는 돈도 엄마 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해놨어. 뭐? 그런 게 어딨어? 상가를 팔면 여태까지 제가 냈던 대출금, 운영비 명목의 금액은 제가 가져갈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빚부터 갚고 남은 돈으로 세 사람이서 나눌 생각이었고요. 근데 어머님 팔 생각도 없으시고 저한테 줄 생각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손해보는 짓은 안 하려고요. 이런 건 원래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하는 거잖아요. 팔리진 않아도 재산이니까. 시아버지의 빚과 여태까지 냈던 대출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두 사람의 입이 그제야 멈췄습니다. 특히 명의자인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상가에서 돈만 나올 줄 알았지 대출금을 개원해야 할 줄은 상상도 못한 눈치였어요. 상가 가져가시기로 하셨으니까 그에 따른 것도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전 오늘부로 어머니랑 누나랑 연을 끊겠습니다. 춘영아,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시누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자식, 남동생 마누라 가게에서 난리 피우고 화병 깨트리는 사람을 어머니나 누나로 두고 싶은 생각 없어. 야, 그건 누나는 누나 인생 살아. 누나 빚도 누나가 알아서 갚고 우리 부부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도 말고. 남편이 그러고는 시어머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욕심 많은 어머니도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 대출금, 매달 적자 내는 운영비까지.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춘영아,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어머니가 어머니답게 사셨으면 저도 아들답게 살았겠죠. 어떤 어머니가 자식하는 일 사사건건 다 막으며 며느리까지 끌어들입니까? 아들이 1년간 땡빚 내서 운영자금 부어들인 가게로 며느리 친정 돈까지 끌어다 딸 빚 갚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건물은 팔던지 경매 넘기던지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 빚, 사채, 계약 위반한 거 2억. 지금까지 제가 부담한 아버지 빚과 운영비부터 갚으시고요. 모자라는 건 개인 회생 신청하세요. 누나 카드 빚은 누나가 갚으시고요. 앞으로는 전 어머니 부양 안 합니다. 어머니 생신도 환갑도 장례도 안 갑니다. 이제 앞으로 아들 말고 그 애물단지같이 팔리지도 않는 상가 건물 옆에 끼고 사세요. 준영아,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난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씩씩거리던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남편을 정말 위했다면 며느리인 절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죠. 한 달 뒤였습니다. 시어머님은 건물을 결국 시세보다 더 떨어진 가격에 처분하셔야 했죠. 사채 1억 5천 갚고 가계약금이랑 위약금, 시아버지가 쓴 대출에 남편이 청구한 돈까지 합쳐서 정리하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으셨습니다. 결국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마저 끊어버려 돈을 좀 가져다 쓴 모양이었습니다. 시누이는 결국 시어머니와 싸우고 친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열받은 시어머니가 사채빚은 본인이 갚으라며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래서 일자리 알아보고 계신다는 소식만 들었죠. 길 건너 저희 가게는 2달째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옆블록 도시재생 사업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친정아버지가 사신 그 자리가 정말 노른자 자리가 됐죠. 시댁 건물 자리는 다른 분이 10억에 사가셨는데 그분도 곧 헐고 새 건물을 올리신다고 하더군요. 그 일대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시댁 상가 사려고 뒀던 3억으로 남편이 진 신혼집 대출금을 일부 갚았어요. 그리고 제 명의였던 신혼집을 남편과 공동 명의에 뒀습니다. 남편이 너무 고마워하더군요. 요즘에도 남편은 저와 친정에 참 잘해주고 있어요. 저녁마다 식사도 하고 아버지와는 낚시도 다니고요. 결혼 후 처음 간 시댁에서 시어머님이 던지신 한마디, 그 한마디가 시어머님 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죠. 사람은 첫 만남에서 자기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이 빈손이라고 내쫓으신 그 며느리가 알고 보니 시댁 운명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결국 빈손으로 나가신 건 시어머님 본인이셨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란 이름으로 받은 호의를 권력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 이 2가지가 그날 제가 시어머님께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깨달음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